나니아 연대기는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1억 권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연극, 영화 또는 라디오 등을 통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아동문학에서는 고전으로,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환상문학에서는 원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총 시리즈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번역판이 나르니아 이야기라고도 나왔고, 단행본으로는 사자와 마녀의 옷장, 마법사의 조카, 말과 소년, 최후의 전투 등의 제목으로 출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 전체에 대한 문학성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전에 읽었어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희미하실 것 같아서 우선 짤막하게라도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스케일이 큰 대작이라서 아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너무 여러 명 한꺼번에 다 소개해드리면 오히려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서 캐릭터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는 주인공 형제 4명 중 맏형으로 나니아에서 모험을 주도하고 후에 나니아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자는 맏누이로서 상냥하고 이성적입니다. 피터와 함께 모험을 벌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드먼드는 형제들과 같이 모험을 시작하지만 나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흰색 마녀에게 유혹되어 형제들을 배반합니다.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고 이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니아를 구하는 여정에 참여합니다. 루시는 가장 어린 여동생으로서 아슬란의 도움을 받아 형제들을 나니아로 인도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 캐릭터와 마법적인 존재들이 등장하여 나니아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슬란은 사자 왕으로서 나니아의 창조주이기도 하고, 이야기에서는 주로 지혜와 힘의 상징으로 등장하여 소년소녀 주인공을 보호하고 도움을 줍니다. 흰색 마녀는 아슬란이 틈이 없는 틈을 타고 나니아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잔혹한 여왕입니다. 인간과 동물들을 유혹과 잔인한 벌을 통해 각종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 밖에도 용감무쌍한 쥐도 있고 영리한 말도 있고 그리스 또는 다른 나라의 신화에 나올 법한 괴물들도 여럿 나옵니다. 7개의 책에서는 각각 다른 이야기와 모험이 전개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나니아라는 마법의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니아 세계에서 모험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그립니다. 독자들은 이런 캐릭터의 모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도덕, 신앙, 우정, 정치 등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판 순서가 아니고 일이 벌어지는 시간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마법사의 조카는 나니아라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런던에 사는 디고리라는 소년과 그의 친구 폴리는 디고리의 마법사 삼촌이 준 반지를 통해 다른 세상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과 탐험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폐해된 성에서 울리면 안 되는 종을 디고리가 울리고 그 종소리 때문에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마녀 제이디스 여왕이 깨어납니다. 마녀 여왕의 사악함을 알게 된 아이들은 도망치지만 마녀 여왕은 그들을 따라 런던까지 쫓아옵니다. 시내에서 몇 가지 소동을 일으킨 후에 마녀 여왕은 다시 다른 세계로 쫓겨나지만 런던 시민 몇 명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자 아슬란의 노래소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태어남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슬란은 새로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동물과 식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몇몇 선택된 동물에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아슬란이 선물로 준 사과를 디고리는 뒤뜰에 심고 그 사과는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수년 후에 폭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디고리는 그 나무로 옷장을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 디고리는 교수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중 그의 집에서 묵던 그의 조카들이 그 나무 옷장을 통해 나니아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 마녀 옷장은 위의 이야기 이후 몇십 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납니다. 독일군이 영국에 공습을 시작하자 런던에 살고 있던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등 4명의 형제 자매는 외곽에 살고 있는 디고리 교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린이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루시가 어느 방 옷장을 통해 나니아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과 모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나니아는 마녀 여왕이 지배하는 중이라 세상 모두 하얀 눈이 쌓여 있었고 나니아 시민들은 그 마녀 여왕의 참혹한 지배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명의 형제들은 좋은 동물 부부를 만나 아슬란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심술궂은 에드먼드는 형제들을 데리고 오면 터키 사탕을 얼마든지 먹게 해주겠다는 마녀 여왕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생합니다. 욕심 많은 배반자 에드먼드를 구하는 협상 과정 중 아슬란은 에드먼드 대신 자신을 희생하고 곧 성경의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결국 마녀 여왕은 패하고 4형제는 나니아에 묵으면서 왕과 왕비가 되어 10여 년간 나니아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다시 디고리 교수의 집에 돌아오니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몇 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말과 소녀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등이 그 소년 소녀들의 좋은 정치로 나니아가 황금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남쪽 나라에서 어부에게 입양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던 샤스타라는 소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고 브리와 함께 나니아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마침 또 다른 이웃 나라에서 나이 많은 남자와의 정략 결혼이 싫어 도망 나온 소녀 에라비스와 그녀와 여행 동반하는 휜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소녀와 그들의 말들은 갖은 모험을 경험한 후 아슬란의 도움으로 나니아의 근처 우방국에 정착하여 잘 살게 됩니다. 캐스피언 왕자에서는 나니아의 캐스피언 왕자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암살까지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왕자를 돕기 위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등 4명의 형제는 나니아로 돌아가 아슬란과 나니아 주민의 도움으로 캐스피언의 왕위를 찾아줍니다. 새벽을 가르는 항해에서는 어린 에드먼드와 루시가 어느 날 방에 있는 바다 그림을 쳐다보다가 나니아로 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보니 까다로운 사촌인 유스터스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들은 나니아에서 이제 왕이 된 캐스피언과 함께 항해를 하게 되는데 목표는 폭군이었던 삼촌이 몰아낸 7명의 충성스러운 귀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다를 따라 여러 섬을 지나는 중 환상적인 경험도 하고 말썽꾸러기인 사촌 유스터스 때문에 위험도 겪고 어리지만 용감한 루시 덕에 성공적인 모험도 하게 됩니다. 은빛 의자에서는 이전 이야기에서 나온 말썽꾸러기 유스터스가 아슬란의 부름을 받고 학교 동무인 질과 함께 나니아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10년 전 실종된 캐스피언 왕의 아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를 죽인 독사에게 복수하려고 돌아다니던 캐스피언의 아들은 마녀에게 납치되어 하루 종일 은빛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유스타스와 질이 아슬란이 준 계시를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결국 왕자를 풀어주고 왕자는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의 왕이 됩니다. 마지막 전투는 나니아가 캘로멘이라는 적국과 싸우는 것을 그립니다. 똑똑하지만 사악한 원숭이가 미련한 당나귀를 가짜 아슬란으로 만들어 나니아 주민을 현혹하고 적국에 넘기려고 합니다. 나니아의 마지막 왕 티리아는 적국에 포위되지만
런던에서 간 어린이들의 용기를 통해 구출됩니다. 그럼에도 나니아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되고 구원받은 시민들은 아슬란이 마련한 새로운 나니아로 옮기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혼란스러운 어른들의 세계를 떠나 나니아라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마법을 경험하고 신화에서 나올 만한 말하는 동물들과 같이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서 종말까지 자신들이 그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또는 영국과 근접 문화의 토속 문화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섞어서 만든 작품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마녀 옷장,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이야기에서는 마녀가 지배하고 횡포를 부리는 나니아에서 선민을 해방시키려 사자 아슬란이 돌아옵니다. 아슬란은 한 명의 배신자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마녀에게 맡깁니다. 아슬란은 밧줄에 묶이고 온갖 조롱과 아픔을 당하지만 결국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마녀와 악의 무리를 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삶을 환상의 세계로 옮겨서 어린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여줍니다. 작가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를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만날 때 받아들이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조화롭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최상의 정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니아라는 세상을 상상해냈다고 합니다. 문학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소로 고려하지만 서양 문학 이론은 거의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이메시스, 즉 진실 또는 현실의 모방인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instruct and delight, 즉 즐거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과 문예부흥 시대 영국 문학을 전공한 루이스도 이런 이론을 염두에 두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을 것입니다.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설의 구조, 즉 기승전결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또 재미있게 지어냈는지,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완성도가 어떤지를 봅니다. 등장인물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깊이 있는 심리 묘사를 얼마나 흥미있게 해냈는지 보게 됩니다. 주제와 교훈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봅니다. 작가가 전달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다른 예술과는 달리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과 효율성을 따져봅니다. 적절한 표현을 창의적으로 재치 있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미지나 은유, 비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기술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어가는 언어 예술이므로 문학 전통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역사적이나 또는 문화적 맥락에 작품의 내용이 잘 어울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작품이 나온 시대에 독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문제점을 어떻게 깊이 있게 다뤄가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아동문학으로서의 평가의 가치. 아동문학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는 나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독자의 정신 연령과 정서적 연령의 소설의 내용과 언어가 적합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어린이들 나이에 맞는 문체, 어휘, 문장 구조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야기 구성상 빨리 진행해야 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죠.
등장인물도 어린이 독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 구성에는 아이들 관점에서 신비스럽고 흥미로운 부분이 현실과 잘 어우러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 그 긍정적이고 그 시대에 중요하고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이스와 비슷한 분야의 문학 공부를 한 저로서는 나니아 연대기를 읽으면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과 16, 17세기 영국의 스펜서, 셰익스피어, 밀턴 같은 문학의 거장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루이스가 글을 쓰면서 영국 고전 문학 전통, 또 고전 서양 문학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선녀 여왕 또는 요정 여왕으로 번역되는 Fairy Queen이라는 거대한 환상적 서사시를 쓴 스펜서는 루이스가 평소에 존경하는 시인이었고, 특히 기독 문학 작가로서 실제로 Fairy Queen, 즉 선녀 여왕이라는 작품에서 스펜서가 보여준 비유 또는 은유적인 표현, 즉 allegory는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최고의 방법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스펜서의 작품을 여러 면에서 모방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펜서의 작품이 옛날 저 먼 옛날에 요정과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숲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했다면, 루이스는 좀 더 현재 세상에서 바로 옆에 존재하는 세상으로 독자를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바로 런던 근교 집 옷장을 통해 걸어나갈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등장인물도 그저 이웃에 쉽게 보이는 평범한 어린이들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스펜서하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너무 이야기도 길어질 것 같고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나니아 연대기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독자 나이로 따지면 9 내지 10살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년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문학으로 나니아 연대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선 어린이들이 숨바꼭질하다가 옷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모험의 세계로 연결이 된다는 흥미진진한 구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어지러운 어른들의 세상을 피해서 바로 옆 마법의 나라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왕 또는 왕비 노릇도 할 수 있는 상상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동문학으로서 큰 장점입니다. 등장인물들로 주로 어린이들이 중심이고, 그중 가장 어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루시가 옷장을 통해 먼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유혹도 받고 위협도 받고 여러 가지 육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시 같은 등장인물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어린이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아동들이 평상시 쓰는 말투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못된 말도 하고 배반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등 함으로써 독자가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친숙해집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간접적인 모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시 같이 제일 어리지만 정이 많고 똑똑하고 용감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에드먼드처럼 맛있는 사탕과자의 유혹에 넘어가 형제를 배반하기도 하고, 유스타스처럼 친구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우러져 지내는 것을 보면서 독자는 소중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과 마법의 세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만큼 신화를 읽는 것처럼 풍부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읽는 재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웬만한 동물원에 버금가는 곰, 원숭이, 말, 늑대 등등 말하는 동물 캐릭터도 많고, 때로는 이들 동물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습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도 듣게 됩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가고, 특별히 드러나게 설교를 늘어놓지도 않기 때문에 독자가 전혀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연대기를 읽다 보면 여러 군데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지역을 통과하면 산과 강을 넘어 멋진 중세기 도시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바다를 건너 섬에도 들어가고 새의 등에 업혀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배경도 일단 영국 런던 근교에서 시작하지만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꽃들도 예쁘게 피고 새소리도 즐거운 환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과 눈과 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 7권을 읽으면서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환경 등에서 새로운 모험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는 직설적으로 현실을 묘사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개체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루이스는 사자를 등장인물로 해서 예술을 상징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지만 다른 상징적인 물건이나 사건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자 마귀 5장에서 나오는 튀르키의 사탕과자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에드먼드를 마녀가 유혹하면서 내 말대로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얼마든지 먹게 해주겠다고 한 튀르키의 사탕과자 Turkish Delight는 역사도 깊고 영국 독자들이 친근한 과자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게 어떤 과자인가 이제 막연히 그냥 맛있는 사탕이려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여행 오기 바로 전에 제가 사는 펜실베니아 집 근처 가게에 그냥 들렀는데 이 Turkish Delight라는 이 사탕 과자가 우연히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혹시 직접 드셔보고 싶은 분도 혹시 있을까 해서 사왔으니까 여기 사왔거든요. 제가 한 박스 한 20개 들었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우리 신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 다 드십시오. 이게 저희가 남아 갖고 가져가면 저희 아주 곤란한데 이게 제가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오토만 시대에서 만들어진 튀르키예 사탕 과자는 시럽, 아몬드,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들을 넣어 만든 음식입니다. 영국 독자들에게는 튀르키예라는 단어에서 먼저 머나먼 외국에서 물 건너온 물건이라는 유혹적인 인상을 줍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탐식의 죄를 연상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따온 과일이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설탕을 추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공적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루이스가 나니아 책을 쓸 때 마침 영국 TV에서 이 과자에 대한 광고가 엄청나게 성공적이어서 영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탕 과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의도한 상징적인 의미, 즉 에드먼드라는 캐릭터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유혹에 빠졌다는 상징이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상징의 예를 들자면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이야기 최후의 전투에서 나오는 가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조랑말이 교활하고 똑똑한 원숭이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가짜 사자 가죽을 둘러쓰고 아슬란 흉내를 냅니다. 원숭이의 교묘한 정치 활동을 통해 나니아 한 지역의 주민들이 가짜 아슬란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는 루이스가 존경하던 그리스 철학자 플레이토의 유명한 Allegory of the Cave, 즉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톤의 잘 알려진 철학적인 우화를 나니아 연대기의 동물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이 알기 쉽게 재현한 것이 눈에 띄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나니아 연대기 좋은 점을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 책 팔러 온 것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음은 어떤 비판에 시달렸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들. 첫 번째는 인종차별 또는 종교차별. 영국인들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보니 나니아에서는 동물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등장인물 거의 모두 백인입니다. 마녀 여왕마저도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과 소년에서는 아랍 또는 튀르키예 사람으로 보이는 유색인종 등장인물이 많고
그들은 보통 야만적이고 퇴폐적이고 잔인한 사람들로 부정적 묘사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나니아를 침략하려는 캘로맨인들은 어두운 색 피부에 머리색도 검은색입니다. 남자들은 턱수염 기르고 머리에는 터번을 씁니다. 게다가 무기는 한국에서 언월도라고 불리우는 무기와 비슷하게 생긴 옛날 오토만 제국에서 쓴 시미타라는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타슈라고 불리우는 잔인한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늙은 남자들에게 억지로 결혼당하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투 정복하여 강도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새벽을 가르는 항해에서는 캘로맨에 대해 현명하고 부유하지만 잔인스러운 고대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캘로맨 사람들은 튀르키예 쪽의 사람들의 회교 문화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인종, 종교, 문화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 루이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1950년대에 작품이 출판되었으므로 단순히 그 당시 영국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종차별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몇 비평가가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이리 어카너라는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에 좋은 점이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적인 묘사 때문에 책을 다시 접어 감추어 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였고, 소설가 필립 헨슬러는 행여 독자가 이슬람에 대해 사탄의 사이비 종교라는 인상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른 비평가들은 루이스를 방어하게 나섰습니다. 니콜라스 완버그라는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지적은 지나친 단순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데빈 브라운은 캘로맨의 종교와 이슬람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슬람과 달리 캘로만의 종교는 여러 명의 신들을 숭배하고 인간 공양 또는 인신 희생을 강요하는 점을 들어서 루이스의 작품을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캘로맨의 종교를 믿었던 자에게도 구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식민주의 사상, 특별 인종에 대한 편견과 연관되어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영국은 옛날 옛적 오랜 기간 로마의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거꾸로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하였고 17세기부터는 세계 각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따라서 영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사상은 남다르게 예민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클레어 애처링이라는 사람은 루이스의 작품에서 왜 하필이면 못된 위정자들은 모두 유색인종이고 좋은 위정자들은 백인이고 기독교인이어야 하는지 불만입니다. 반대로 니콜 듀플레시스라는 사람은 루이스는 나니아를 통해 오히려 식민지 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게다가 동물보호, 환경보호에 대해 강조했다고 합니다. 좋고 나쁜 위정자들의 예를 통해 루이스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합니다. 다음 성차별, 젠더 문제. 수십 년 전부터 성차별 또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회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학계에서도 페미니즘이 활성화되면서 남녀 평등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를 요즘 잣대로 사용하여 과거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 작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당연 루이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출판된 책이고 또 영국인 남자가 그 당시 남자로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라 어찌 보면 이러한 비평이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몇몇 비평가들은 우선 나니아에서 남녀 등장인물들이 전통적인 남녀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또한 나쁜 일은 주로 여자 등장인물이 도맡아서 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립 풀만은 그 사람과 다른 비평가들은 루이스가 여성 혐오증이 있었고
여성의 성 문제에 대해 무서워서 기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악을 대표하는 역할을 마침 마녀 여왕이 하고 있고, 특히 수잔의 경우는 어린 아이로서는 괜찮지만 점점 성장해서 어린이가 아닌 여성이 되면서 스타킹과 립스틱에만 관심이 있기에 마지막 전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수잔이 어른이 되면서 나니아 세계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루이스를 옹호하는 독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은빛 의자에 나오는 질포 또는 말과 소녀에 나오는 아라비스 타키나, 마술사의 조카에 나오는 팔리 플러머 또는 사자 마녀 옷장에 나오는 루시 등 여러 소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자질을 가진 소녀들입니다. 특히 루시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소녀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에 도전하고 아슬란과의 관계에서도 소년들과 못지않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루이스가 남녀를 다루었다는 비평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녀들이 전통적인 나약하고 비적극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이미지를 보이면서 루이스는 성차별을 문제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라는 비평가가 한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자 마녀 옷장의 경우에 주로 두 소녀, 즉 루시와 수잔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었고, 특히 아슬란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소년들은 보지 못하지만 수잔과 루시 두 소녀가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녀들이 본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목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니아에서 소녀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수잔과 루시 두 소녀는 무섭고도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여 용기와 책임에 대해 알게 되고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녀들이 중심 인물이 되어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루이스가 소녀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마니카 힐더라는 학자의 말처럼 루이스의 작품에서 소녀들은 영웅으로 묘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나니아에서는 남녀 간의 낭만적인 관계나 성적인 요구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만이라는 비평가는 루이스가 건강한 성적인 욕구에 대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니아 세계에서는 오히려 위험스럽고 비판적인 세계관을 심어준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아동문학인데 남녀 간 사랑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아동문학에 대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종교적 메시지. 다음은 나니아 연대기에 담겨있는 종교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친구나 식구들 만날 때 정치나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집안 싸움도 날 수도 있고 또 동창회도 깨질 수 있고, 문학 비평도 그런 듯합니다. 루이스와 제가 전공한 16세기 영국 문학 작품에는 기독교 배경이 당연히 깔려 있고 작품 구성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고, 그런 종교적 배경이나 메시지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요즘 문학 비평계에서는 종교, 정치 또는 문화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문학은 무조건 문학으로 순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문학을 오로지 예술로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문학에 종교나 정치적인 요소가 보이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는 각자 취향의 문제이지 실제 문학의 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니아 연대기의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루이스가 판단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 독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입시킨다고 불평합니다. 사자 마녀 옷장이라던가 새벽을 가르는 항해 등에 나오는 기본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인 교훈들은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인 작품 구성이나 등장인물을 그림에 있어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말과 소년 또는 최후의 전투에서 나오는 이슬람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한다던가 오히려 그런 혐오를 권장하는 메시지는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독자들이 문학작품에서 종교나 정치적인 메시지 자체를 반대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취향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속한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러한 사회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나 사상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편협적이거나 삐뚤어진 종교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학을 통해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작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보여집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루이스가 선택한 문학적인 전달 방법, allegory, 즉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우화를 쓴 것에 대해 혹평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동료 톨킨이 루이스가 엘리고리를 사용한 이유를 들어서 나니아 연대기를 못마땅해 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다른 비평가들도 나니아 연대기에 표현된 종교적인 엘리고리는 너무 지나치기도 하고 독자 중에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작품에 몰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혹평 하나는 뉴요커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아담 갑닉이라는 비평가는 루이스의 은유적 우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비평하고 있습니다. 즉 아슬란처럼 말하는 사자를 예수를 상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갑닉이라는 이 비평가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성경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비천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루이스가 난데없이 예수를 사자로 은유적인 표시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동물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평가는 동물의 왕 사자보다는 오히려 한 마리 나귀가 나니아 한 구석에서 비천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쥐나 족제비 같이 지저분한 동물들을 이끌다가 사자에 참혹하게 물려 죽고 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전개를 했다면 기독교적인 우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쓰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레고리를 잘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스펜서나 이탈리아의 타소 등의 작품들을 보면 은유나 상징들을 억지로 떼다가 맞추지 않습니다. 스펜서가 그의 작품에서 말하듯이 allegory는 loosely connected, 즉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까다롭게 하나하나 따지면 의미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하고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큰 의미를 스스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말하는 동물들을 상상해서 만들고 신화에만 존재하는 신기한 등장인물과 소년소녀들이 같이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아동 독자들에게 흥미스럽고 인지 능력에 맞는 알레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런 은유적인 알레고리를 통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 속에서 직설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가 아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루이스가 기독교를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독자들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도 전적으로 개개인 독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은유적 알레고리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학 비평을 한다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문화 비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자체는 훌륭하지만 글 안에서 보이는 문화적 가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인간 문화의 가치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루이스가 몇십 년 후 세상의 가치를 내다보지 못했다고 억지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비판들은 대개 비평가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과거에는 영국 사회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건대 어른들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알아챌 것입니다.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성숙하고 올바르고 똑똑합니다. 결론적으로 루이스는 그가 존경하던 아리스토텔레스 문학이론에 기준하여 글을 썼고 유럽 내 여러 문학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훌륭한 문체와 문학 기법을 통해 상상의 세계로 독자를 데려가 가르침과 즐거움을 선물하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의 걸작으로 남아있으며 그 마법의 세계, 도덕적인 교훈, 그리고 매혹적인 캐릭터들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오랜 기간 남아있을 것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어린 마음으로 옷장으로 들어가셔서 나니아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경험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